김어준이 나를 버리나? 정청래 대표가 겸공은 민주당 전대에서 손 떼라라. 자, 지금 결국은 이제 언론이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에 탈을 쓴 것들이 다 나서고 있는데 재밌는 게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되게 재밌는 칼럼을 썼어요. 문저 털레우 해체 작전의 실패. 딱 이래가지고 결국 유시민 때문에 겸공은 살짝 지금 제정신 차린 느낌이었는데 유시민이 도발하면서 영향력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대결 프레임이 확실하게 전선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쪽으로 모이고 있어가지고 문저 탈레우 해체가 실패했다. 이렇게 딱 썼단 말이야. 그랬더니 바로 정청래. 조선일보는 민주당 전대에서 손 떼라. 아픈 거지. 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언론들도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점차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뛰어드는 구조인데 요게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최민희의 뉴스공장 실드. 혹시 언론이 약간 좀 기울어져 있습니까? 한겨레 경향 같은 데도 너무 일방적으로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들 좀 많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에 보면 그렇습니다. 단호한데요. 단호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공장 매불쇼랑 가겠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를 비난하고 뉴스공장을 폄훼하는 건 이유가 있다. 그거는 전혀 우리 일반인들과는 상관없는 의제 싸움이다.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보수에서 점하고 있던 그런 의제 설정 능력,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진보의 의제 설정을 제가 보기엔 뉴스공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의 뭐 유튜브 채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구독자나 뭐 실시간 시청자든 아니면 조회수 따져봐도 뉴스공장이나 큰 채널들 있잖아요. 여기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공장이 무슨 의제를 설정했어요? 요게 이제 바로 아주 유명한 대립이었어요. 실제로 뉴스공장이 설정한 의제가 있어요. 보안 사건. 1인 1표제, 보안 사건, 합당. 네, 결국은 두 건은 그 잘못된 팩트에 의해서 특정 정치 세력, 이른바 반명 세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의제를 세팅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작년부터 것인데. 고발뉴스에서 우리가 다 같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하지 말아야 될 대상, 중립을 지키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평론만 해야 되는 스피커가 왜 본인이 아젠다를 선점해서 그 아젠다를 가지고 군부를 떼고 그걸로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가. 그건 김어준 씨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일이다. 만약 심판을 보는 사람이라면 플레이어로 절대 동시에 뛰어서는 안 된다를 고발뉴스는 그 기조로 방송을 계속 했던 곳이고요.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이 그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합니까 이제? 딱 결탁 유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날 어떤 뉴스들이 주로 이제 진보 쪽에서 다루어질지를 안 보시나 보다. 의제 설정 많이 하시죠. 완전히 비웃어 버리는 거야. 명색이 기자가 물어봤는데 완전 깔아뭉개는 거죠. 저도 보죠. 의제 설정합니다. 네. 예, 의제 설정하고요. 네. 언론에서 안 다뤘던 거 다루시고. 예, 다 다르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네. 네. 기분 나쁘신가요? 혹시? 아니요, 왜요? 기자한테 이렇게 묻는 게 어찌됐든 간에 질문에 답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정치인은. 그리고 기자는 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질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너 기분 나쁘냐? 이건 트럼프식 방법인데 이건 우리는 민주적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의제 설정을 왜 그렇게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공장의 특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어떤 핵심적인 화두를 던졌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는지 잘 떠보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죠. 너무 공격적이다. 네. 사실은 이 언론이랑 싸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인은 적어도 대답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진보 성향의 구독자가 많은 곳에 나갈 때마다 싸워. 나름대로 이 장르만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중도에서 살짝 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나마 좀 그죠. 객관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매체인데도 싸웁니다. 그러면 국민 절반 이상이랑
계속 싸워야 되는 거지.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길 알리는 게 왜 나빠요? 의원님의 말씀은 네. 어쨌든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내가 주도하고 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이나 정책에 대해서 가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창구고 또 그렇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박상원 의원의 이제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데요? 홍보 차원을 넘어서 네. 오히려 약간 주객이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네. 얘기하라고. 근데 예를 제 들어 오늘 박상원 의원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끊어요. 이게 뭐냐면 제 핵심이 뭐냐면 오늘 내부 폐쇄망에서 한 게 그렇게 그건 그냥 욕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유튜브 권력에 정치 권력이 휘둘린다. 이건 욕. 이게 무슨 욕이야?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이 휘둘린다라고 문제 제기한 문제 거죠. 제기한 거잖아. 이 욕이라고 받아들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욕이에요, 그냥 욕. 비난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네, 제가 직접 얘기를 들긴 부적절할 것 같고 이제 네. 박 의원이 페이스북에 얘가 뭐라고 있어요, 또 썼냐면 얘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유튜브 언론사들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을 한다. 뭔 소리인데요? 그 증거대보라고 하세요. 본인 공천받는 과정 공개해보라고 하세요. 따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정청래 팀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소통하길 아주 어려워하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입장들을 밝히고 중재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게 수구인데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고 따지고 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랑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전화를 해도 통화를 할 때 꼭 끝이 뭐 그렇게 좋았던 적이 싸워. 예. 김현 의원도 자꾸 이렇게 닮아가고 정청래 의원도 자꾸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소위 말하면 독수리 사형제죠. 그 중에서 대화가 이렇게 웃으면서 다소 민감한 것도 그 정치인의 품격이라는 게 뭡니까? 쭉 웃으면서 아주 민감한 얘기도 아주 적대적인 이른바 내란당이랑도 사실은 타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란당도 아니고 진보 민주 진영의 기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싸우자고 하면 청와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화가 안 돼서 방송에서 생기는 말이라도 하죠. 네, 못하고 중립으로 지키고 있어야 하는 그 속 터지는 마음은 10분 이해를 하고 특정 유튜버나 외부 스피커에게 뭔가 휘둘리는 듯한 소극적인 혹은 수동적인 당대표의 모습이나 혹은 리더의 모습은 국민이나 당원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아까 그 신혜원 기자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 안 보시나 보다. 본인 모니터링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를 어쨌든 게스트로 등장시켜서 주고받았던 대화를 보면 문제점을 못 느끼나요? 과방위원장이었잖아요. 의제 설정은 조국 대표 아마 사면돼서 나오고 한 2달 있다가 대선 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면 그들이 정한 의제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민주진영에 뜬금없이 대통령 당선된 지 2달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반발심이 생기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건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 합당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라고 그게 하는데 대표적인 아젠다들인 거예요. 영상으로 그들이 다 세팅한. 박제되어 있는 걸 가지고 뭘 자꾸 그 앞에서 증거 가져와라. 공천 과정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꼬리 잡고 싸우자는 거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매우 이게 그동안 불편해 왔던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냥 뭐 네네 이러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두 분을 한 자리에 앉혀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브리핑 시간에 나오고 했지만 이제 선거철이 되면 무슨 공천의 개입을 공천이 합니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따지고 있어 지금 동네에서 슈퍼마켓 앞에서 싸우는 우리 할머니들 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혈압 때문에.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조선일보는 뭐 선거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조선일보 기자한테도 질문 받습니다. 그렇죠. 예? 대구매일신문한테도 받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해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은 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뭐 제가 하는 질문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 근데 악의적인 질문이라도 그걸로 약을 만든다니까. 그러면서 저는 되게 많이 탐복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가 명색이 당대표인데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안 했다는 걸 자랑으로 삼더라고요. 그게 야당 시절의 법사위원장이면 오케이. 근데 여당의 당 대표면 조선일보한테 가서도 얘기를 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조선일보 인터뷰 안 했어. 그러면 언론이 아니니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대표면 언론이 아니면은 법을 만들어서 해산시키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피해 다니면서 그거를 잘했다라고 선전하는 그런 무능한 대표 출신이 연임을 하겠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좀 분통이 좀 터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손 떼라 하고 자기는 이제 또 매불쇼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편한 데만 이제 가서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그 언론관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 실제로 뉴스공장이 공천에 개입한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죠. 그냥 지역구 행사보다도 뉴스공장 나가서 얼굴을 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 최민희 의원. 네,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프가 예쁘게 나왔어요. 예, 자, 이분들이 지금 친명계 대표 주자들인데 쫙 보면 뉴스공장의 최민희 1등이고 2, 3등을 하셨어요. 이 두 분이. 서미와 박선원이. 예? 기분 좋지? 가서 지금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다 그래. 이게 현실이니까. 현실 정치니까. 머리 수그리고 일단 들어간 거야. 알려야 되니까. 너무 하시고 네. 여론조사까지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박선원 의원은 지난 내란 극복 과정에서 워낙 노출이 많아가지고 노출 인지도 지명도가 네. 확실히 있구나 했는데 네. 우리 서마 후보님은 그 비례에다가 그렇게 네. 노출은 많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네. 높게 나오는 걸까요? 저도 우리 청수님이 노출시켜 주셔갖고. 그건 그렇지. 자기도 인정하잖아, 총수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최민희 의원만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 왜? 불리하니까. 에? 3월 1일 네. 그때부터 네, 돈 넘어간 거 얘기도 해주시고 그때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국회의원이 300명이거든요. 그 중에 대중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분들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동시 접촉자 수가 많거나 구독자 수를 많이 보유한 채널에서 자주자주 얼굴을 익숙하게 내보내주면 이 사람은 인정받았구나. 쟤도 알고 나도 알고 그도 아는 사람이면 공신력 인정받았네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선거에서 그 인물이 등장했을 때는 찍을 확률이 높죠. 이게 도장 효과라고 있잖아요. 딱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라고 딱 인정해 주는 거. 뭡니까? 이를테면 유퀴즈에 출연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거. 그렇죠. 떴다는 증거거든. 근데 실제로 정치인 같은 경우는 뉴스공장에 나가면 떴다는 증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주류구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 어제도 이석현 평론가랑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이석현 평론가 인사이트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네 라고 놀랐는데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하게 되었어요. 한 51% 동의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재명이 왜 박찬대를 안 밀어줬을까? 박찬대 안 밀었어요. 정청래가 먼저 나왔어. 정청래는 뭐 자기를 이렇게 이신전심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하튼 확실한 건 박찬대를 안 민 건 사실이야. 왜 안 밀었을까? 살짝만 밀었어도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국회의원들이 한 170 가까이 밀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석현 평론가 얘기는 그때 만약에 박찬대가 됐으면 당이 정청래 소위 말하면 문제톨레요 아니면 기득권 뭐라고 얘기도 좋습니다만 엎어졌을 수도 있다. 일 못하는 무너졌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혜령이랑 동부지검장 누구죠? 이문정이랑 국민들께서 판단해 보세요. 너희들이 둘이서 싸워봐 라고 둘이 내놨잖아. 그런 것처럼 정청래 한번 해봐 라면서 1년 동안 그냥 속은 끓었지만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했잖아. 그리고 실체가 드러났잖아. 뉴스공장에. 그러니까 그런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던지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또 일종의 워낙 토론장이잖아요. 토론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워낙 저 기득권이랑 지난 대선 문재인이랑 한번 붙었다가 그 기득권한테 엄청나게 혼났거든. 그래서 저들의 아마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큰 그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도 살짝 동의하는 게 음. 국가 기밀이 아니고서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그 과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수의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수기 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걷느냐, 본인들끼리 그냥 양쪽 서로 다른 대립 의견 가지고 회의를 한다. 또 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걸 대중에게 모두 보여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그 투닥거리는 과정이 모두 공개되면 그게 자체로 국민 설득이 된 것이다. 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수기 과정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저는 참 재밌는 것 현상을 계속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이재명 정부와 뉴스공장의 관계야. 예? 그 관계성이라는 틀 속에서 제가 원래는 김어준 씨랑 오랜 직이잖아요. 그죠. 제가 공중파에 처음 소개한 사람이야. 그쵸. 워낙 나는 훌륭하다. 68년생 잔나비 같은 띠인데 저보다는 많이 훌륭한 것 같다. 적어도 이제 어떤 매체 기획자로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서 소개한 사람이에요. 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지만 인간적인 신뢰는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이고 그 둘 간의 그 뭐랄까 긴장과 협력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언론인과 정치는 원래 그런 관계예요. 원래 있는 데다가 동시에 이거 좀 더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불편해해서 뉴스공장의 어떤 몇 차례 오보라든가 엠바고 파기라든지 그렇지.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뭐 공취 모임에 대한 반대 보도 그런 거 하면 또 뭐 그 악수 논란 뭐 그거는 KTV 저쪽에서 한 얘기죠. 거잖아. 저 최민희가 뉴스공장에서 터진 거는 그거 말고 장인수 씨가 했던 공소 취소 거래설. 거래설 같은 거. 그럴 때마다 되게 분노했거든. 그럼요. 그런데도 출연하잖아.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둘 사이에 엄청난 그 길흥도 있고 텐션 갈등도 있는데 결국은 저는 대통령의 현실주의 실용주의적 측면과 큰 틀에서의 어떤 기득권 혁파라고 하는 두 가지 계획이 나름대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뭔가 현실을 보게 됐다 하는 부분. 네.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이 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신천지를 길게 언급하더라고. 과거에 21년에 신천지 10만 개입 의혹을 그 당시에도 제기했었잖아. 그죠. 네, 근데 왜 그 후속 발언 안 하나 했는데 하더라고. 한명 후보를 지원하려고 한다. 신천지 그렇게 돼 있긴 있습니다. 신천지가 민주당 경선에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그렇죠. 이미 그 갑자기 이낙연 이재명 경선에서 서울에서 갑자기 이낙연 득표율이 올라가면서 이건 이상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때부터 제기됐던 의혹이긴 한데 왜냐면은 의혹이 있었던 것은 진작에 지난 대선부터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종교단체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가입하도록 했다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바인데, 근데 이제 그렇죠. 그리고 지난 그 대선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반대되는 세력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신천지 시도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제 그 자료에는 반명 후보를 지원하려고 한다. 신천지 그렇게 돼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만 가입했겠느냐. 그렇죠. 네, 민주당에도 들어갔다라고 의심은 받아왔는데 그런 진술도 확보돼 있고요. 이참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참에 민주당이 먼저 수사 의뢰하자. 뭐 이 얘기도 특검 때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혹여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참에 뭔가 조직적으로 활동해가지고 선거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마라라는 경고. 그렇죠. 지금 저 김민석 총리랑 그대로죠. 같은 생각이에요. 주장이 같죠. 요거 들으면서 정청래 의원은 심정이 어땠을까? 김어준이 나를 버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래 봐야 이미 나의 조직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대 영향 못 미칠 거야 라고 아마 정신승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됐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정말로 거리두기를 한다라면은 뭐 정청래 대표가 뭐 겸공은 민주당 전대에서 손 떼라라는 글을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최대한 지금 뭐 제 내피셜보다는 보도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일보 김태현 외에 두 명이 쓴 기사인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김어준 선수 아닌 심판할 결심.
여 전대합 친명과 거리 좁히기. 살짝 친명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전략적 행동이다. 돕지 않음으로써 돕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랑 이게 결탁돼 있으면 문조털레유 전선이 확 드러나면서 그렇죠.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친명적으로 확 쏠릴 것 같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립적인 척하면서 안 돕는 척하면서 오히려 정청래를 결과적으로 돕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이거 일리가 있네요. 어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문조털레유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유시민 작가 혼자서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만약에 김어준 공장장이 지금 다시 이제 뭐 친청 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거기에 유리한 발언을 하기 시작한다면 문조털레유라는 말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제 친명 반명 뭐 싸움이 이제 다시 더 부각되니까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매불쇼에 또 어제 나왔습니다. 정청래. 그쵸. 근데 최욱이 어제는 대단히 긴장하고 나름대로 뭐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거 이를테면 어떤 그 특정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딴지일보요. 네. 너무 이제 소통의 창구를 편협하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최욱이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1,500건 이상을 썼습니다. 당대표가 됐다고 딱 끊습니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이상하지 않지? 제가 그거는 2016년 경부터 계속 글을 쓰면서 거기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댓글도 보고. 아니 거기 쓴 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왜 거기만 쓰냐? 뭐 이런 비판은 좀 타당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닌가요? 주로 거기만 10년 동안 써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되면 전혀 개전의 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딴지 게시판이랑 달라요 지금. 그때는 국회의원이거나 혹은 자연인이었잖아요. 그때와 현재는 여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도 다르다니까요. 그럼요. 게시판의 좀 분위기도. 다르죠. 커밍아웃을 한 분들 많으니까. 책임성이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도 좀 잘 하면 어떻겠느냐? 당대표가 자, 전혀 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하던데요. 그럼 내가 가서 펜코에도 글 썼어야 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든 얘들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최민희식이에요. 그냥 어깃장 놓으면서 논의를 그냥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거지. 나 그럼 펜코에다 글 쓰란 말이야? 네. 더 이상 극단으로. 이거 얘기 말 걸지 마. 약간 그런 식이죠. 더 이상.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정청래는 무능하다. 오, 시작부터 매콤하죠? 대승해야 하는 지방선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뺏겼고 평택을 뺏겼고 부산 북구가 뺏겼다.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 무능하지 않느냐? 내란 잔당 한동훈, 이진수, 수경호가 살아난 선거 승리도 못하고 연임하려는 무책임이 용납돼야 합니까? 네? 무능한 당대표. 무능의 두 번째 근거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 네. 최고위원들한테조차도 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무 거칠게 진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나요? 무능한 당대표. 무능의 세 번. 이게 뭐 대화가 아니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너는 지져라 이렇게 돼버린. 여하튼 뭐 결국은 언론의 기능도 사실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 이제 내일부터 토론도 시작됩니다만 대응하는 정치인들의 방식도 상당히 문제다.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매불쇼랑 뉴스공장이 합치면 조중동이랑 KBS, MBC, SBS 합친 거 이상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밖에 인터뷰가 안 된다.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정청래 후보가 지역 돌면서 이제 국민 당원들이랑 간담회를 할 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자기가 이뤄내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오늘까지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당을 당권 공약으로 딱 내세우는 순간 조국혁신당 안에서 했었던 보안수사권에 관한 입장의 변화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합당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조국 대표가 보안수사권 일부 유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언론에 나와서 했어요. 대통령 생각이랑 똑같았어요. 네네. 네. 그건 이분들이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뼛속까지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하는 뭔가 짬뽕 정치하는 듯한 입장, 당에서 내놓는 그 입장을 그럼 고스란히 민주당은 안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을 당원들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했으면 서울시장에서 우리가 성공했다, 이겼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건 어쨌든 정당성 없는 이야기인 거죠. 여태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었는데. 합당을 했어야 이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당대표가 되면 합당 이끌어내겠다라는 주장만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퍼져 있는 뭐 수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상대로 호소를 하는 것이다라고밖에는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공약을 자꾸 내세우는 건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뭐 전혀 저는 웃기지도 않고 현실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어. 그래도 내년 4월 17일 서울시장 선거에 또 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스탠스로 가면 다시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우를 뽑지 않고 오세훈을 뽑았던 사람들은 다 조국혁신당 당원이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빈틈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